안녕하세요. 네, 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해충의 이해라고 해서 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국민학교 세대시죠. 네, 저도 국민학교 거의 끝 세대라서 저도 국민학교 나왔는데요. 저희 국민학교 때 자연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쉬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주 옛날에 배우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에 잘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강의가 제가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이게 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도 하시고 저도 이제 농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조금의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라고는 못 느꼈는데 이게 온라인 교육을 처음으로 해보니까요. 앞 시간이 한 40분 정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 1분도 못 쉬고 계속 40분 동안 이야기만 하고 있자니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도 힘드시겠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그죠? 네, 다시 예전처럼 대면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인간적으로 좀 소통도 중요하다는 게 참 이 비대면 교육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새삼 느끼는 거였고요.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농담을 하려고 해도 조금의 부담이 되기도 해서 계속 교재 내용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강의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강의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두 번째 시간부터는 강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다른 뭐 실사례라든지 뭐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뭐 3000%도 살짝 빠져도 보고요. 뭐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시간이 갈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투도 최대한 천천히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다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병해충의 이해인데요. 이게 슬라이드를 제가 우선 잠깐 쉴 때 뒷장으로 한번 넘겨봤는데 이게 또 온라인 교육의 또 좀 다른 점이네요. 원래는 제가 PPT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은 같은 슬라이드 안에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떠야 되는데 이건 자료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떠버립니다. 뒷장부터 보면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답이 그냥 갑자기 한 번에 같이 떠버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부터도 원래 제가 목적했던 것들은 순차적으로 좀 뜨면서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보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순차적으로 떠야 되는 건데 그죠? 한 번에 다 뜨는 바람에 우선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곤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병해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충 우선 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균은 이제 뒤에 하고요. 해충을 논하기 이전에 그럼 해충은 이전에 뭐죠? 곤충입니다. 그죠? 곤충이 뭐냐? 근본적으로 제가 곤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곤충을 이야기하느냐? 특징을 아셔야 나중에 방제할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럼 곤충이 뭐냐? 라고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이 분류학적으로 전부 다 분류가 됩니다. 처음 보시면 이제 개문, 강목, 과, 속, 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다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거. 그래서 이 분류에 의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전부 다 분류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척추동물문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벌써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척추동물문, 포유강, 영장모, 유인원과, 호모소게, 사피엔스를 이제 명칭하는 것은 뭘까요? 네, 이건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분류는 처음에 개는 동물계와 식물계가 있죠. 근데 사람은 동물이죠. 네, 그래서 동물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좀 웃긴 겁니다. 그죠?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동물입니다. 동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동물인데 동물에서 보면 사람은 뒤에 척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척추가 있는 것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척추 동물문으로 나뉘고요.
포유강, 강은 이제 포유강인데 포유강이 뭐냐면 새끼를 넣는다. 예, 새끼를 넣기 때문에 포유강이고 영장목 유기농가에 사람을 분류학적으로 이제 학명으로 부르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건 예시로 하나 드린 거고요. 그러면 곤충이 뭐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으로 나뉘는데 절지 동물문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네모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절지 동물문으로 해서 절지 동물이 뭐냐 하면은 곤충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체절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절지 동물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절지동물문 밑에는 또 수많은 강이 있는데 그 중에 곤충강에 속하는 놈들이 전부 다 곤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곤충이 뭐예요? 얘기하면 동물계에 속하는 거고 절지동물문에 속하는 여러 가지 강 중에 곤충강에 속하는 놈들, 좀 더 내려오면 뭐 매미목이라든지 노린재목, 나비목에 속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곤충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거미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미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네, 답은 곤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곤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요. 곤충의 3대 특징이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쉽게 떠오르진 않으실 거고, 여기 지금 손주 아니면은 아들, 딸 이제 초등학생이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곤충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아까 절지동물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리가 세 쌍, 그러니까 6개다. 그리고 날개가 2쌍,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곤충의 가장 큰 특징 4가지인데요. 거미는 생각해 보시죠. 거미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네, 맞습니다. 다리가 3쌍 6개가 아니고요. 다리가 4쌍 8개입니다.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고, 거미는 뭐냐? 여기 절지동물은 맞습니다. 거미도 이게 체절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계의 절지동물문으로 내려오는 건 맞는데, 그 절지동물문 안에 곤충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강, 거미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미는 거미강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고 거미는 거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 농림해충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거미에 속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은 아니죠. 곤충이 아니고 거미라고 봐야 되는데, 거미강에 속하는 해충이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해충입니다. 뭘까요? 네, 응애라고 있습니다. 응애 아시죠? 응애. 보통 이제 그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실 수 있고, 화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놈인데 응애라고 있는데, 응애는 실질적으로 다리 개수 세어 보신 분 거의 안 계시죠? 왜냐하면 워낙에 작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놈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작은 놈의 다리를 세어 보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그냥 응애구나라고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응애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래서 응애가 문제가 되는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돋보기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응애를 자세히 보면 다리가 4쌍 8개입니다. 응애는 곤충에 속하는 게 아니고 거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응애의 특징을 보시면, 거미의 특징이 뭐죠? 이동할 때 보면 거미 줄을 치죠. 네. 거미강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거미 줄을 쳐서 거미 줄 따라 이동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응애도 보면, 응애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잎 뒷면에 한두 마리가 있을 때에는 줄을 거의 치진 않습니다. 근데 응애도 이게 밀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자기들도 서로 경쟁을 하겠죠. 제한된 먹이 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이제 다른 이파리라든지 아니면은 과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그죠? 걸어서 다시 내려와서 땅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작물에 거미 줄을 싸서, 그죠? 줄을 싸서 그 줄을 타고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애는 밀도가 상당히 높을 때에는 줄도 칩니다. 줄도 쳐가지고 줄 따라 이동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 강에 속하기 때문에 응애도 줄을 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전부 다 곤충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주가, 요즘은 방학숙제가 없죠. 그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시절에서는 그 방학숙제 그 곤충 채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거의 없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또 혹시나 곤충 채집이 있더라도 거미를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거미는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곤충 채집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파리의 날개 있는데 이게 뭘까요? 질문. 네, 파리의 날개는 몇 개일까요? 네, 흔히 지금도 충분히 보시려면 바로 옆에 파리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파리의 날개. 파리는 곤충입니다. 네, 파리는 곤충인데, 그럼 곤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개가 몇 개라고 그랬죠? 네, 두 쌍, 네 장입니다. 뭐 메뚜기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놈들 보면 대부분 다 두 쌍인데요. 파리는 날개가 몇 개일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어린 유소년기 때 파리 날개 떼보신 분 계시죠, 그죠? 하나 날개 떼가지고 한쪽으로만 계속 뱅뱅 도는 파리를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도 한 번씩은 해보긴 해봤었는데, 파리 날개 다 떼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파리 날개 몇 개죠? 네 장을 떼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 겁니다. 네, 파리의 날개는 네, 한 장입니다. 한 장. 요거 이제 뒤에 제가 한 쌍입니다. 뒤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은 뭐죠?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 요게 이런 질문은 참 이게 대면 교육할 때 참 재밌는 대답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재밌는 질문인데, 이게 비대면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뭐 별다른 이제 호응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데, 파리와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징그러우면 나방, 이쁘면 나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으로 만졌을 때 이제 그 가루 인편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인편이 많이 나오면 나방, 적게 나오면 나비, 밤에 나는 놈은 나방, 낮에 나는 놈은 나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더듬이 모양이 다르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을 보시려면요, 우선 날아다닐 때 보시는 게 아니고 앉아있을 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눈치를 다 채셨겠죠? 네, 나비와 나방은 앉아있을 때 날개 모양을 보면 대부분 구분이 가능합니다. 100% 나방은 이렇고 100% 나비는 이렇다라는 말씀은 하는데, 대부분의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은 앉아있을 때 보시면 나방은 날개를 우리가 지붕 모양처럼, 그죠? 네, 펴고 앉는 게 나방이다 말씀드리고요. 나비는 그러면 어떻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접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비를 날개를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네, 그래서 앉아있을 때 보시면 날개 이제 앉아있을 때 날개 모양을 보시면, 아, 저게 나방이구나 나비이구나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곤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오늘 수업해야 되는 해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충이란 전적으로 사람의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는 곤충을 우리는 해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농사 짓는데 이 벌레가 와가지고 갉아먹거나 뭐 흡습을 해서 피해를 줘서 내가 경제적으로 수확량이 줄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봤다 라고 하면은 그놈은 무조건 해충인 겁니다. 사람 기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적으로 피해는 안 주지만 내가 정서적으로 되게 기분 나쁜 해충들이죠. 보면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서적으로 막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도 똑같이 해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이란 말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를 주는 곤충이 해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류는 뭐 진딧물, 응애, 노린재, 뭐 애벌레, 개미, 모기 여러 가지가 있죠. 살짝 분류를 해볼까요? 밑에 보시면 해충은 보면은 크게는 위생 해충이랑 농업 해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위생 해충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집 가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해충을 위생 해충이라고 합니다. 뭐 종류로 보시면 파리, 개미, 뭐 바퀴벌레 등등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개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농업 해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피해를 줄까요? 개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죠? 무슨 해충이 많이 발생하면 개미가 있죠? 네, 진딧물이 있으면 개미가 많이 꼬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건 왜죠? 아시겠지만은 개미는 어느 정도 이제 진딧물을 보호해준다 라는 역할도 있고요. 개미는, 진딧물은 그 배설물, 이게 진딧물 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딧물의 그 배설물이 뭐냐면 감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달달한 액체. 네, 그거를 이제 개미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서로 이제 공생관계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개미는 따로 피해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개미가 농어배충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요즘 개미가 어떤 피해를 주냐면, 개미는 군집 생활을 하죠. 크게 군체를 형성하는데, 이 군체를 이 내 밭에 있는 그 땅 속에 군체를 형성하게 되면 이게 땅에 큰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이게 뿌리가 있어야 될 공간에 뿌리가 있어야 될 지역의 위치에 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흙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뿌리가 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분도 흡수받고 보호도 받고 보습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개미가 집을 지어 버려 가지고 뿌리가 지하이긴 하지만 그냥 노출되어 버리면 양분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개미가 지나다니면서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계속 이제 뿌리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뿌리가 또 피해를 받아서 그 피해를 받은 곳을 통해서 다양한 해충이라든지 병원균들이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간접적인 피해 때문에 이제 개미가 또 농업해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생해충이다 보시면 되고요. 농업해충에는 산림해충이랑 농림해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농림해충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수도작해충, 벼 쪽의 해충으로 나뉘고, 두 번째는 밭작물해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떻게 방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슬라이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부터 퀴즈가 몇 문제 제가 내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정답인데 정답이 먼저 나와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비대면으로 하면, 제가 PPT로 하면 이게 문제를 보여드리고 정답이 마지막에 제가 클릭을 해야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먼저 나와 버려 가지고 정답을 이제 알고 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먼저 제목을 알고 가신다라고 이제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퀴즈입니다. 퀴즈로 우리가 한번 곤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곤충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2번 날개가 두 쌍이다. 3번 주로 네 골격을 가진다. 4번 뇌가 있다. 네, 정답은 이렇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3번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곤충의 3대 특징이 이제 나머지 거죠.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날개가 두 쌍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세 쌍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번, 2번은 정답이 맞고요. 그리고 4번 뇌가 있다. 야, 곤충 그 미물이 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곤충도 뇌가 있습니다. 학습 활동을 한다라는 게 전부 다 뇌가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들, 우리가 약 칠 때 되면 얘들이 피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약 치려고 쭉 가면 애들이 도망갔다가 약 다 치고 오면 다시 날아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습 활동인 겁니다. 애들이 봤을 때 위험을 인지하고 피했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뇌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 2, 4번이고요. 3번은 왜 틀렸나 라고 설명을 드리면, 주로 뇌골격을 가진다라고 있는데, 뇌골격이 뭘까요? 이게 한자가 그대로 이 뼈골자인데 뼈가 안쪽에 있다라는 게 뇌골격이고요. 반대는 외골격인데 뼈가 밖에 있다라는 건데, 사람은 뭘까요? 네, 사람은 뼈가 어디에 있죠? 네,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고, 뼈를 우리가 연약한 피부로 둘러싸고 있죠. 근육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뼈가 안에 있기 때문에 뇌골격이 맞습니다. 곤충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뚜기 같은 경우에 만져보면 어떻게 되죠? 겉이 딱딱합니다. 근데 실내가 아니죠. 곤충의 체내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체액으로,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예를 들어 또 이것도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곤충을 만지면 겉은 딱딱하지만 눌러보시면 좀 잔인하긴 하죠. 눌러보면 체내는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곤충은 뼈가 딱딱한 골격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은 주로 외골격을 가진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게 사진이 메뚜기죠. 메뚜기 보시면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곤충인데요. 나뉘죠. 그리고 날개 보시면 앞날개, 뒷날개에서 각각 두 장씩 해서, 그러니까 네 장, 총 4장, 두 쌍이 있고요. 다리 보면 앞다리, 가운데 다리, 뒷다리 해서 세 쌍,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뇌가 있고,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숨구멍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머리, 가슴, 배의 아래쪽에 보시면 숨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콧구멍이랑 입으로만 숨을 쉬죠. 근데 곤충은 이 숨구멍을 통해서도 숨을 쉽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은 그 농자재 중에 오일 성분 기름으로 잡는 게 있습니다. 뒤에 세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기름 성분으로 덮어 씌워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요 조그만 숨구멍을 기름으로 덮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해양 생물들이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런 죽는 경우 중에 일부분을 보면은 기름이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특히 뭐 개구리 이런 피부 오가는 것들도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곤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숨구멍이 옆에 있어서 이쪽을 막아서 네,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약재 나중에 살포하실 구조가 나왔으니까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약재를 살포하실 때 충분히 흠뻑 적게 줘야 된다. 특히 살충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또 밀도가 낮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얘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유기농업자재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작들이 대부분 다 신경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식물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살충 기작이 신경독입니다. 뿌리면 이 약이 체내로 흡수가 돼서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을 한다든지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경독 작용으로 벌레를 죽이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약을 뿌렸을 때 이 벌레 체절이라는 몸속으로 흡수가 잘 돼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릴 때 대충 위에만 살짝 뿌려주시면, 애들이 아까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골격이기 때문에 등 껍질은 상당히 딱딱해요. 그리고 이게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파리는 대부분 다 배를 대고 다들 붙어 있죠. 그런 거에다가 위에다가 슬쩍만 뿌려보시면 등만 묻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약을 뿌리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흠뻑 쪼라는 게 뭐냐면, 벌레들이 입 뒷면이나 입 윗면에 붙어 있을 때 보면 다리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와 입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이 약재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침투를 해야 되는데 침투가 잘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등이 아니고요. 곤충의 구조학상으로 보면 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어디냐면 저기 숨구멍 있죠? 네, 배 쪽 아래쪽에 있는 숨구멍으로 이 약재가 침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잘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체절이라고 해서 이 다리가 있죠? 다리 보시면 앞다리, 가운데 다리, 뒷다리가 있는데, 다리도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체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피부로 그냥 쭉 덮여져 있죠. 근데 얘들은 보면은 체절이라고 해서 다리 내에서도 이게 한 두세 등분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등분 나눠져 있는 체절과 체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약재가 많이 흡수가 돼요. 또 그 사이로 약재 흡수가 되게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입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약을 충분히 흠뻑 적셔줘가지고 이 다리를 타고 배를 타고 내려갈 정도로 흠뻑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밀도가 적을 때에는 흠뻑 주면 그렇게 되는데, 밀도가 높아서 특히 예를 들면 진드무 같은 경우에 밀도가 높으면은 자기들끼리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약을 뿌리더라도 약재 자체가 그 사이로 침투하기가 힘듭니다. 잎이랑 다리 사이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약이라도 밀도가 낮을 때 뿌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조학상으로 말씀드릴 때 제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재를 흠뻑 주시되 잎과 해충 사이로 흘러들 정도로 흠뻑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량을 진하게 한두 번 뿌리는 것보다는, 소량 뿌리는 것보다는 적정량에 희석하셔가지고 충분히 많이 뿌려주시는 게 훨씬 방지 효과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파리 설명드렸죠. 파리 설명이 틀린 건 뭘까요? 1번 흡수형 구강 구조를 가진다. 2번 머리 가슴대로 나뉜다. 3번 두 쌍의 날개를 가진다. 4번 겹눈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정답은 3번으로 되어 있죠. 날개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 흡수형 구강 구조가 뭐냐면, 자, 파리 한번 볼까요? 파리인데 파리 입이 이제 구강 구조. 파리 어떻게 먹이를 먹죠? 네, 파리는 스펀지입니다. 이게 흡취라는 게 이제 흡수를 시킨다라는 건데, 스펀지형처럼 아시겠지만 파리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주둥이를 쭉 늘어가지고 소화 효소를 내서 순간적으로 이제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빨아먹는 형태의 흡수형 구강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곤충이기 때문에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두 쌍의 날개를 가진다.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오른쪽 사진의 옆모습을 보시면 날개의 옆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날개는 한 쌍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들도 곤충인데 왜 날개가 한 쌍이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개 뒤에 보시면 얘들도 애초에는 날개가 두 쌍이었어요, 곤충이어서. 근데 진화론적으로 보시면요, 얘들은 크면서 뒷날개가 퇴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에도 퇴화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사람은 퇴화된 부분이 꼬리뼈가 있죠. 네, 똑같습니다. 이 곤충도 살다가 이제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는 이제 퇴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사진을 보시면 뒤에 약간 주걱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주걱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뒷날개였는데 애들이 살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퇴화됐냐 하면 조그만 돌기 형태로 퇴화가 돼 버렸고요. 이게 이제 전혀 소용이 없게, 쓸모가 없게 퇴화되었느냐, 그건 아니고 이름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한데, 얘들은 이제 평균곤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날아다닐 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로 많이 퇴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리의 날개는 한 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완전 변태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애벌레를 약충이라 한다. 번데기 기관을 가진다. 파리나 나비류의 생육 과정이다. 생육 단계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먼저 우선 완전 변태가 뭐죠? 뉴스에 나오는 그 사회면에 나오는 그 변태는 아니죠. 아시겠지만 변태는 그 형태가 바뀐다. 아예 줄임말이고요.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형태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라고 해서 크기만 바뀔 뿐이지 형태가 바뀌진 않는데, 이 완전 변태란 말은 형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왼쪽은 뭐죠? 왼쪽은 이게 노린재입니다. 이게 이제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인데, 이 노린재, 특히 개미나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쉬우실 건데, 얘들은 불완전 변태라고 해서 아래에서 이제 부화 직후의 새끼 모양이나 성충 모양이나 크게 형태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크기만 크실 뿐이지, 이런 것들이 불완전 변태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방입니다. 그죠? 나방이나 나비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부화해서 보면 애벌레죠. 그죠? 애벌레. 애벌레 갔다가 번데기를 지났다가 성충 보면 애벌레와 성충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게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 변태와 완전 변태의 차이점은 생육기간에 번데기 기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전 변태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 기간이 있습니다. 번데기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애벌레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화된 이 성충이랑 형태가 완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전 변태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 기간을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형태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답이 1번이죠. 1번. 애벌레를 약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정답은 약충이 아니고 유충이라고 많이 하시죠. 우리 애벌레를 보고 야 유충 잡아라, 뭐 유충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완전 변태, 말씀드려서 번데기 기간을 가지는 놈들은, 애벌레는 우리는 유충이라고 하고요. 약충은 뭐냐? 약충도 들어보셨을 건데, 약충은 왼쪽 사진처럼 불완전 변태, 그러니까 번데기 기간을 가지지 않는 해충들, 곤충들의 새끼를 우리는 약충이라 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곤충의 생육 단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알에서 깨어나는 현상을 부화라 한다. 1회 탈피한 유충을 일령충이라 한다. 유충에서 번데기가 되는 현상을 용화라 한다.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현상을 우화라 한다. 뭘까요? 정답이 나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이제 한자인데요. 보통 이제 알에서 깨어나는 현상을 부화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이게 이제 유충에서 번데기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뒤의 현상을 우리는 앞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용화라고 하는데, 용이 이제 번데기 용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화, 번데기가 된다라고 해서 용화고요.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것도 이제 우화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충이 이제 새끼를 놓는 것을 산란이라고 하고, 알이 깨어나는 것을 부화, 그리고 번데기가 되는 것을 용화, 그리고 다시 성충이 되는 것을 우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럼 답이 2번이죠? 그럼 1회 탈피한 유충을 일령충이라고 부른다. 이게 틀린 건데,
우리가 1령, 2령, 3령, 4령충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탈피를 하면서 크죠.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를 벗을 때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벌레 그러니까 납이라든지 이런 일부 해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충 기간이 적게는 뭐 2, 3령충부터 많게는 뭐 7령 이렇게 또 가는데 이 령기를 어떻게 붙이냐는 탈피할 때마다 한번 올라가는데 1회 탈피했을 때 유충이 1령은 아니고요. 부활을 하자마자 부활을 한 유충을 우리는 1령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알에서 깨어나면 저 바로 1령충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1회 탈피하면 2령, 거기서 다시 1회 탈피하면 3령. 그래서 예를 들면 5령충이다 하면 탈피를 몇 번 하게 된 거죠? 네, 4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령기에서 1을 빼면 탈피 횟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의 생식활동 중 틀린 것은 생식활동입니다. 보시면 암컷은 한 번의 생식활동으로 여러 번 산란이 가능하다. 호르몬을 이용한다. 암컷만 수정낭을 가진다. 산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죠. 4번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우리 자손을 놓기 위해서는 몇 번의 생식활동을 하죠? 네, 한 번을 우리가 자손을 보기 위해서는 한 번 생식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애를 놓으려면 또 생식활동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은 이제 한 번에 그 자손을 보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생식활동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생식활동 여러 번 산란이 가능합니다. 이게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벌을 예를 들면요, 벌에서 그 벌은 종류가 되게 있죠. 그 종류가 아니고 벌 안에서 이제 개체수로 보면 여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펄이 있죠. 수펄이 있고 일벌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여왕벌이랑 일벌은 많이 아는데 수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역할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뭐 맨날 그 하는 일 없다라고 보는데 수펄이기 때문에 일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 생식 활동이죠. 그래서 여왕벌이 이제 생식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면 집을 나와서 이제 공중으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수펄이 일생일 때 가장 한 번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요. 많은 수펄들이 이제 그 여왕벌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네, 따라 올라가서 이게 또 이제 제일 좋은 놈, 그러니까 제일 끝까지 올라간 한 놈이 이제 여왕벌이랑 교미 활동을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수펄들이 이제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여왕벌은 이 알을 놓을 때마다 이렇게 생식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단 한 번의 생식활동으로 여러 번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암컷의 생식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수정낭 위쪽에 보시면 하나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남자의 정자가 이제 있으면 이제 난자와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손이 있게 되는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저정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식 활동을 하면 수컷의 정자를 암컷은 그 정자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보관을 했다가 내가 알을 낳을 때마다 알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서 정자를 빼서 몸속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곤충들은 한 번의 생식 활동으로 여러 번 산란이 가능하다. 1번은 정답이고요. 호르몬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곤충들은 사람은 이제 눈으로 보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곤충들은 그게 안 되죠. 뭐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호르몬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개미가 가장 유명한데, 개미는 뭐 집합 페로몬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식 활동에 쓰는 호르몬은 뭘까요? 사람은 짝짓기라고 말하자면 좀 웃기죠. 사람은 그 이성을 만날 때 보면 눈으로 보고 호감이 있으면은, 그죠? 서로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긴 하는데, 곤충은 그게 안 되죠. 어떻게 하죠? 암컷이 생식 활동을 할 때가 되면 주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킬로미터까지도, 최장 수킬로미터까지 떨어진 수컷은 그 호르몬의 냄새를 맡고 암컷에 오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뭐라고 하죠? 페로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트랩을 만들어서 벌레도 잡긴 하는데, 이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곤충은 생식 활동을 할 때 호르몬을 이용을 합니다. 암컷이 생식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면 수컷은 그 호르몬을 따라서 유인되어 와서 수정을 하게 된다. 이게 2번 호르몬을 이용한다. 정답이고요. 3번 암컷만 수정낭을 가진다. 정답이고요. 4번
산란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란이 뭐죠? 알을 놓는단 말인데 이게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위에 사진은 뭘까요? 네, 진딧물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뭐죠? 네, 이게 쉬파리라고 해서 파리 사진인데요. 지금 뒤에 항문을 보시면 뭐가 달려 있습니다. 둘 다 그죠? 이게 얼핏 봐도 알은 아니죠, 그죠? 예, 얘들은 지금 새끼를 놓고 있는 현장입니다. 얘들은 원래부터 새끼를 놓는 게 아니고 이게 참 곤충들이 사람에 비하면 참 이게 발달된 놈인데요. 환경이 좋을 때는 알을 놓습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되어서 새끼가 되었다가 약충이 유충이 되었다가 성충이 되는데 환경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빨리 번식을 해야 되거나 외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아니면 뭐 천적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얘들이 몸속에서 부화를 시킨다. 바로 활동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산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해충 곤충들은 네, 몸속에서 부화를 시켜서 네, 새끼를 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이제 식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식물에 일어나는 질병인데 식물병은 원인이 이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종류는 뭐 곰팡이병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흰가루병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잿빛 곰팡이 이런 것도 있고요. 세균에는 뭐 탄저병 이런 것도 있고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들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식물병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첫 번째 시간에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물병은 치료를 타겟으로 잡으시면 상당히 힘듭니다.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세 가지 중에 가장 우리가 발생했을 때 치료가 어려운 게 뭘까요? 네, 순서대로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세균, 그나마 곰팡이는 요즘 나와 있는 많은 유기농업 자재 중에 선택을 잘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신데요. 세균은 어느 정도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러스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곰팡이가 좀 제어가 잘 된다 뿐이지 이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조건이 잘 맞아버리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방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하시죠? 네, 곰팡이병의 가장 이제 중요해야 되는 거는 주변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경우에는 곰팡이병이 상당히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밀식이죠. 밀식. 내가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정식 간격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촘촘하게 심어버리면 나중에 어릴 때는 괜찮은데 잎이 무성하게 달린 이제 생육기가 접어들게 되면 통풍이 잘 안 됩니다. 이파리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작물과 작물 사이에 이제 습도가 높다 보면 곰팡이들이 이제 발생이 잘 되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유입을 좀 차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 농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골치 아픈 병이 뭐가 있죠? 네, 탄저병이라든지 뭐 역병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어떻게 되죠? 네, 대부분 장마철 이후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존의 토양에 존재되어 있던 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균들이 장마철 이후에 발생하는 이유가 장마철 물길을 따라서 외부에서 유입되어 있다가 토양에 이제 존재해서 뿌리로 감염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빗물에 의해서 튀어서 잎 뒷면에 붙어서 침투하는 경우 그래서 장마철이 끝나면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입을 억제시키려면 물길을 잘 내어주셔야 되고 물이 잘 안 고이게끔 그렇게 우선 예방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토양을 또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기술센터라든지 이제 업체에서 미생물제를 많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급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토양을 강하게 키워가지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들이랑 곰팡이 균들을 우리가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일부 균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제 항생균을 많이 내는 이 균들을 토양 내에 미리 넣어주셔가지고 우점하게 되면 추후에 곰팡이나 세균이 오더라도 증식이라든지 침투를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침입이 어떻게 되냐면 기구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진딧물, 응애 이런 것들, 총체 이런 것들 벌레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충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병을 옮긴다고 알려진 일부 해충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초기에 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방지를 안 하시면
얘들이 밀도가 낮아서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흡즙이나 뭐 갉아먹는 거에 대한 피해는 낮을 수는 있지만 얘들이 그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모자이크 병이라든지 뭐 유족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병 같은 경우에는 해충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시간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래도 첫 번째 시간보다는 조금 시간이 빨리 가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병해충의 이해로 해서 조금 이제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이러한 이제 식물병 해충을 유기농업 자재 아니면은 자가 살충 살균제를 만들어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셨다가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